안녕하세요. 119회차 세미나 실리콘밸리 개발자에게 듣다 진행을 맡은 더 밀크 코리아의 김인순입니다. 더 밀크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미디어입니다. 혁신의 심장 실리콘밸리에서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람의 흐름을 추적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유료 구독 미디어입니다. 먼저 토크쇼에 참여한 네 분의 개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 계신 패널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케이 김승현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인케이의 김승현입니다. 저는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로 강의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바 쪽 개발을 다양한 도메인과 그리고 모바일,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웹 쪽의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자바 쪽이 원래 오픈 소스, 공개 소프트웨어 쪽하고 조금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자. 그쪽에 어떠한 기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마인케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요. 이 마인케이라는 회사는 그 오픈 소스가 베이스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항하는 혹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코틀린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을 시켜보기도 했었었고요. 이 프레임워크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금 홍보하고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패널인 우리 정은지 개발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지 개발자고요. 현재 한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2년도에 컴퓨터 공학으로 이제 입학을 해서 졸업 후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재능마켓 스타트업을 거쳐서 현재 회사에서 계속 iOS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서비스 기능 개발이나 기존 이제 레거시 코드를 유지 보수하거나 아니면 배포를 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늘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실리콘밸리 그리고 뉴욕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리콘밸리로 먼저 가볼까요? 아카사의 김병학 테크놀로지 리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 헬스케어 AI 스타트업인 아카사에서 머신러닝 기술 연구 개발을 이끌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고려대학교,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런 3세계 거쳐서 NM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마쳤고 졸업 후에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또 여러 스타트업, 음성인식 AI 스타트업 그리고 엘텍 유니콘 스타트업이죠. 실리콘밸리 대학으로 불리는 유데스티 AI 팀을 거쳐서 2019년부터는 아카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초기 스타트업들의 어드바이저, 또 실리콘밸리의 소중한 한국의 커뮤니티인 베이에어 K그룹에서 이사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번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개인 재정 파산 1위가 뭔지 아시나요? 사실 65%의 개인 재정 파산이 미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일어나는데 사실 병원비를 갚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헬스케어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사실 연간 지출의 4분의 1 정도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큰 이유는 사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진료비의 어떤 보험 청구 작업을 사람이 해왔고 또 그로 인해서 병원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의료 보험이 하나뿐인 한국의 시스템과 달리 정말 다양한 보험회사와 수많은 상품과 조건들이 함께 있는 시스템이어서 그 프로세스가 더욱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모두 코비드 팬데믹 전 상황이고 현재 코비드 팬데믹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미국 병원들에게 어떤 도전은 더욱 커졌고
사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코비드-19 이전부터 2020년, 2021년은 어떤 머신러닝과 헬스케어의 어떤 이런 스텝 펑션 이어가 될 거라고 많이 기대해 왔는데요. 사실 이에 발맞추어서 매년 각 분야의 이런 스타트업 리포트를 발표하는 CB인사이트는 특별히 작년부터 디지털 헬스 150라는 리스트를 발표해 왔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리스트가 2020년 8월 리스트인데 거기를 보면 눈에 띄는 네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루닛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런 텔레헬스, 거의 뭐 150개 회사 중에서 41% 회사가 사실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드럭 R&D로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약 개발 등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가 저희 아카사가 포함된 어떤 헬스케어 코스트 비용을 옵티마이제이션하는 분야인데요. 환자 또는 병원 및 의사 그리고 보험사 등의 그런 의료 시스템 이해 관계자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렌드는 정신 건강 그리고 또 여성 건강을 위한 회사들인데요. 사실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어떤 원격 진료 또는 여성들의 불임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도와주는 회사들입니다. 특히 이번 세 번째 캐러고리에서 가장 작은 회사였던 아카사는 저희는 병원에 집중하고 있고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가장 빠르게 이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사실 자율주행 차가 있잖아요. 자율주행처럼 AI가 인간을 도와줄 수 있다고 오랫동안 여겨져온 다른 산업과 함께 저희 아카사의 유니파이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AI는 병원 직원들에게 어떠한 자동화, 오토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만일 그런 오토메이션을 제공한다면 그런 오토메이션 특성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차들은 인간에 대한 어떤 AI 자동화 정도가 정말 다양한 그 레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제어하는 레벨 0, 레벨 0부터 AI가 완전히 제어하는 레벨 5까지 되게 다양한데 적어도 현실적인 미래에는 제가 생각하기 기존의 이런 의료보험 제도와 또 그런 이런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대부분의 의료 시스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의 통제 그리고 완전한 AI 통제도 아닙니다. 사실 어떤 자동화 이 스펙트럼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펙트럼 레벨 1에서 레벨 4 사이에 1에서 4 사이에 어딘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AI와 휴먼 스텝이 이렇게 expert in the loop로 연결되어 있는 유니파이드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병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파이드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현재 그 사람 휴먼 스텝의 워크플로우를 관찰하고 그런 다음 AI는 그 관찰된 워크플로우를 빠르게 학습하고 그리고 휴먼 스텝은 어떤 엣지 케이스, 또 익셉션 이런 것도 어려운 케이스를 관리해서 아카사의 AI 시스템은 다시 그것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어떻게 아카사 팀에 조인하게 되었는지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 바로 전 에텍의 그 유니콘 스타트업이죠. 실리콘밸리 대학으로 불리는 유데스티에서 제가 마지막 막 되게 바쁜 AI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2019년 3월 갑자기 연쇄 창업자에 된 제 보스가 자신의 결혼을 앞두고 나 새 회사를 코파운드 하기 위해서 Q1이 끝나는 3월 말에 회사를 떠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바빴던 저는 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짜증이 났는데 좀 다시 좀 생각을 하고 제가 기대했던 Q2와 다르게 5월 말에 아카사 팀의 첫 멤버로 조인을 했습니다. 사실 아직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극초기 스타트업에 제가 다시 조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6월 출산 앞둔 아내에게 허락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에 안 좋은 것이 참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AI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가족에 태어날 아기가 좀 자랑스러운 일을 제가 하고 싶다는 말에 아내는 마지막에 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처음 조인했을 때 5명, 한 4명의 파운더와 저였던 팀은 지금 현재 150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리콘밸리 탑 벤처 캐피탈은 안드리슨 호러츠 A16G가 리드한 시리즈 A,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메리 미커의 인터넷 트렌드 리포트로 알려진 바운드 캐피탈이 리드한 시리즈 B 투자를 통해서 하나로 총 투자액 1,000억 원 정도를 유치하면서 회사 이름도 알파 헬스에서 아카사로 리브랜딩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현재 미국 전체 병원의 10% 이상이 방금 소개드렸던 아카사 유니파이드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회사 육아휴직 제도도 만들게 되면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하나 안 해도 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머신러닝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는 제 개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계속될 패널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서 다음번에 발표하실 우리 김지영 개발자님께서 조금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다음 패널로는 샌드버드의 김재현 테크니컬 PM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슬라이드까지 준비는 못했는데, 네, 저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현재 저는 산마테오,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산마테오라는 샌프란과 산호제 사이에 있는 도시에 있는 샌드버드라는 채팅 솔루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샌드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날로그에서 자동차 회사가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듯이 채팅이라든지 비디오 콜이라든지 보이스 콜이 필요한 기업에서 저희 SDK랑 API를 가져다가 네, 사용할 수, 저희 고객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안에 임플레멘테이션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API SaaS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블라인드도 저희의 고객사로서 채팅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2013년 때부터 저도 테크 그 산업에 들어와서 개발도 하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되게 그런 쪽으로 경험을 많이 하다가 네,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네, 저희 샌드버드랑 그 전에 이제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제네시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네, 실리콘밸리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뉴욕에 저희가 지금 풀 재택이어가지고요. 네, 잠시 뉴욕에서 근무를 하러 잠깐 온 상태고 내년에 이제 다시 사무실 열리면 네,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크쇼에 참가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개발자에게 듣는다 토크쇼는 네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 전성시대 IT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처우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혁신의 발상지 실리콘밸리는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는 요즘 뜨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리어를 위한 조언과 팁에 대한 시간도 마련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요즘 개발자 전성시대라고 하죠. 소프트웨어와 IT 인력들을 정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IT 기업에서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해드리겠다 이러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진짜 치열한 개발자 영입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여러 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자가 부족했던 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소위 개발자 전성시대,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리고 인력의 처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위상에 대해서 좀 변화를 알아보겠는데요. 마인케이 김승현 대표님께서 다른 분들과 약간 입장이 다르실 것 같은데 요즘 개발자 구하기 힘드시죠? 어떠신가요? 힘들죠. 모든 기업들이 IT 쪽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보통은 저희가 개발자를 구할 때는 라이프 사이클을 봐요. 그래서 짧게는 5년 주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고 길게는 10년 주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는데 이럴 때 개발자가 한참 양성이 될 당시에는 이제 비용이 싸졌다가 아니면 개발자들이 이제 너무 많아 라고 하면 과잉 상태가 되게 되면 다시 개발자 비용이 이제 개발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비용이 또 높아지고 이러한 주기가 있는데요. 이게 팬데믹 상황 때문인지 비대면 유통이라는 계열에서 개발자들을 전체적으로 휩쓸어 가는 바람에 사실은
중소기업, 대기업 뭐 가릴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개발자 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정도의 수준의 레벨까지 지금 개발자 단가도 높아졌고, 그리고 개발자들 위상도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자들 입장은 비대면의 상태니까 재택으로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투잡, 쓰리잡의 일까지도 허용을 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같이 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개념도 많이 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저희 그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든 조건을 다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럼 실제 이제 개발자이신 정은지 개발자는 4년차 개발자신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개발자의 처우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제가 그 대학 입학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라고 하면은 좀 약간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일의 강도는 센데 페이는 그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취업을 할 때부터 조금씩 이제 그 인식이 높아지더니 요새는 완전 개발자 하면은 이제 어, 뭔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뭔가 주요 직업이 된 느낌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또 연봉 얘기를 빼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이 진짜 높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정말 자주 듣고, 또 특히 유명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또 복지까지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정도로 인식이 정말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연봉이 그래서 많이 올랐나요? 네, 네. 저런 거는 강한 긍정이죠. 네, 그러면 실리콘밸리 쪽으로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연봉 데이터 사이트인 레벨스에 따르면 페이스북, 구글 등 이런 미국 주요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초봉이 약 2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년 차 개발자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빨리 미국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미국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계시는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실제 개발자 위상과 처우가 어떤가요? 우리 김병학 리드님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네, 뭐, 이야기해 주신 그 데이터들이 거의,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발자들의 평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즉 거의 좀 높은 쪽에 한 75%를 따지면 그 정도 넘버라고 보시면 좋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하이링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학부,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가장 처음 이제 학부를 마치고 졸업한 친구들 대부분 식스피거로 시작하는 합니다. 사실 다 하고 있고 뭐 인턴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 뭐 그 이후에 커리어에서 어떤 그 샐러리 그로트는 사실은 꼭 뭐 경력과 꼭 연결된다. 경력과 조금 비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장의 수요와 더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저는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전체적인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뭐 미국도 보면은 뭐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되게 변호사들이 되게 변호사들의 그 연봉이 가장 높았고 사실 변호사들이 사회에서 가장 미치는 영향들이 제일 많았는데 뭐 20세기 좀 지나면서는 뭐 경제학자라든가 그런 파이낸스 쪽, 이코노미나 파이낸스 쪽 일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은 영향을 줬고 또 실제로 샐러리도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일하는 친구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그 이후로 사실 21세기 들어서면은 뭐 사실 테크놀로지를 하는 친구들, 엔지니어링들, 특별히 최근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받고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들 뭐 UC 버클리나 스탠퍼드 이쪽의 학교들 때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 스쿨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가장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 유니콘이 됐잖아요. 샌드버드 같은 경우.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그 인력 공고를 봤거든요. 샌드버드 개발자 구함. 유니콘 김재환 PM님, 유니콘이 된 후에 개발자 처우도 또 많이 달라졌나요? 궁금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컴펜세이션 모델이 그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제가 예전에 다녔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스탁 옵션이라든지 스탁을 주는 경우가 이제는 좀 생긴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샐러리,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샐러리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이 스탁 옵션이나 스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약간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하죠. 그 아예 같이 공동 운명체 같은 느낌으로 약간 회사의 오너십을 갖고서 일을 하는 거를 더 많이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IPO를 한다거나 뭐 회사를 매각한다거나 해서 그 스탁을 리퀴다이제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비하면. 네, 얼마 전에 뭐 얼마는 아니지만 우한 형제들도 딜리버리회 매각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한국 그 코스닥에 상장하는 케이스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 주식을 통해서 이 그 경제적 레버리지를 한다는 컨셉이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샐러리도 있지만 이런 스탁을 리프레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컴펜세이션을 챙겨주시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 잘하는 분들 있으면은 진짜 여기는 미친 듯이 거의 막 간이고 쓰기고 다 내줄 정도로 거의 다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고시에이션 하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연봉도 네고시에이션 하기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는 그 병학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향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하이 티어 쪽에 있는 분들의 케이스인 것 같고 그렇다고 아예 로우 티어나 미드 티어가 전혀 나쁘지는 않아요. 다 6피겨 정도 다 넘어가서 억대 이상으로는 다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을 막 그 일하는 시간도 되게 플렉시블하고 이게 약간 노동자의 느낌이라기보다는 회사와 이제 파트너적인 관계로서 좀 근무를 하는 것 같아서 아예 회사 입사하기 전에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난 이런 게 좀 더 중요하고 지금 내 삶에 이런 게 중요한데 뭐 회사에서 맞춰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대화 자체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캡 테이블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외에도 그런 처우들이 진짜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약속한 그 결과물을 딜리버를 할 수 있다면 네, 거의 최대한 거기에 맞춰주시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도 유니콘 되면서 네, 더 공격적으로 이제 개발자분이랑 엔지니어링 매니저분들을 특히 모시려고 네,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디어에 나오는 얘기들이 거짓이 아닌 진실인 걸로 여러분들의 증언으로 다 밝혀졌는데요. 개발자의 위상도 높아졌고 그만큼 본인들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인력인 오늘 여기 이렇게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개발자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아까 우리 김재현님 말씀해주신 대로 한 명의 직원이 아니라 회사를 같이 키워나가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공학을 소프트웨어 개발도 했었는데요. 그쪽을 계속하지 않고 이쪽 분야로 나온 것이 약간 아쉽기는 한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대부분의 IT 서비스들의 규모가 커지고 되게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조직과 비개발 조직 간에 또 아니면 개발 조직 안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의 중심지를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의 개발 환경과 문화가 참 궁금합니다.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에는 우리 김재현 PM님부터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여기서 좀 공유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한
파트너십이랑도 연관있는데요. 그 제가 그냥 느끼는 친구들이랑 같이 개발자 친구들이랑 논의했을 때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개인이 약간 하고자 하는 삶의 그런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것과 회사에서 하려는 것과 약간 충족이 되는가, 그 회사가 그거를 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피팅하는 작업을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올 때, 물론 이런 완전 빅테크, 빵이라고 하죠, 보통. 그 회사들은 그냥 이름 때문에 오는 분도 많고, 일단은 거의 커리어에 정점 찍고 시작하자 해서 오시는 분도 분명히 많이 계신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되게 의미를 느끼는 개발자도 많이 있고, 거기서 오는 큰 스케일, 그리고 그 특정 도메인에서의 되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도전하는 거에서 되게 더 많이 흥미를 많이 느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런 게 있고 그런 문화가 좀 있으니까 보통 개발 이런 걸 정할 때도 그냥 위에서 이렇게 이거 해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도 되게 내기 쉽고, 뭐,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것저것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고, 회사 내에서도 해커톤이라든지, 뭐, 그냥 업무 시간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해가지고 갖고 오면은, 뭐, 괜찮고, 어느 정도 이렇게 회사의 방향성이랑 맞고, 그러면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경우도 스타트업에서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큰 기업은 사실 이미 매트릭스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막 어댑트 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들이 되게 많아서, 버름업과 탑다운으로 의사 결정하는 그거의 레시오가 퍼센테이지가 좀 더 조화로운 것 같아요. 뭐 90대 10, 뭐 10대 9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한 40, 60이나 뭐 정도 30, 70,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기업의 리더십의 문화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 산업군에 따라서 조금씩 그 퍼센테이지가 다른 것 같은데, 전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이 밑에서 아이디어가 올라오면서 가는 것과 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그게 좀 조화를 잘 이뤄서 네, 개발자분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좀 더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정도 공유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김병왕 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개발하는 특별히 엔지니어링인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조직의 컬처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이렇게 그 한국적인 조직, 한국적인 엔지니어링 조직에서는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뭔가를 명확하게 말한다기보다는 부하 직원이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알아서 그 맥락에 맞춰가지고 눈치껏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사실 있고, 또는 어떤 직급의 상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영향을 줄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에서도 당연히 그런 위계 질서가 있지만, 사실은 그 위계 질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상사하고도 뭐 부하 직원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서로 간에 대단히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입장에서 뭐 저희 당연히 엔지니어링 하는 조직에 당연히 PM이라든가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또 그런 경우에 만일 뭔가 정확하게 뭔가 그런 메시지 전달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고,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데이터로 그런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되기를 요구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조직에 대해서 또 개발자가 자기가 또 편하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실리콘밸리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한 그런 컬처를 가진 회사들도 있고, 또는 또 한국적인 좀 더 위계 질서가 분명한 그런 개발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인종이 섞이고 있고, 그리고
큰 회사면 큰 회사대로 또 큰 회사 안에도 또 작은 레이어가 들어가면 또 각 팀에도 팀의 다이내믹이 또 어떤 인종이 구성되어 있냐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제 한국적인 개발자 조직 문화와 이제 실리콘밸리 개발자 조직 문화에서는 그런 차이가 좀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본 책 그 표지가 되게 생각나는데요. 개발자는 안 된다고 말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같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책을 보면서 개발팀한테 이런 것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개발팀의 딱 반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쨌든 실리콘밸리에서는 조금 더 개발자가 주도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한국하고는 조금 더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개발자 토크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요즘 뜨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스타트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다른 개발 문화와 환경만큼이나 한국과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스타트업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우선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개발자 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지 개발자님 생각하시는 소프트웨어나 뜨고 있는 스타트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뜨고 있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모바일 개발자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있는 기술은 아무래도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이런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 같은 기술들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안드로이드나 iOS 두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지원하려면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한 가지 툴로 두 가지 플랫폼을 동시 지원하는 그런 툴들이 많이 필요로 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에 조금 이제 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개발자로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저 스타트업이라면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스타트업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일단은 아무래도 요새 그런 네카라, 쿠베, 당토 약간 이런 식으로 네카라 쿠베 당토 그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네이버, 어, 카카오, 쿠팡? 라인, 아, 라인. 네, 가라, 쿠팡, 뭐 당근마켓, 아, 뭐 토스, 아, 네. 오늘의 뭐 이렇게 되게 많은 버전이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에 관심이 많이 가요. 특히나 그런 스타트업들은 자신의 서비스와 콘텐츠가 좀 확실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또, 어, 연봉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정말 연봉과 복지 어느 한 구석 빠지지 않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 대표님? 제 입장에서야 뭐 그 뜨고 있는 스타트업 그럼 저희 회사가 돼야 되니까 저는 다른 회사는 네네.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뭐 뜨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바라보자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 모바일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iOS든 안드로이드든 다 지원돼야 되니까 하이브리드를 지원하는 뭐 그러한 앱들. 그래서 요즘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협업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플러터 같은 기술들도 괜찮죠.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모바일 쪽으로 코틀린이라는 랭귀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코틀린이라는 랭귀지를 사용해서 플러터와 같은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플러터에서는 구글의 다츠와 같은 랭귀지를 사용하잖아요. 이러니까 그 코틀린 진영에서도 이제는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뭐냐면 제팩 컴포즈라는 거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팩 컴포즈라고 해서 플러터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코틀린 랭귀지 베이스 이라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네이티브 역시도 코틀린 네이티브를 통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 요즘 뜬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미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코틀린이 어느 정도 이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해서 제팩 컴포즈 부분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 거죠. 네. 뜨고 있는 스타트업은 마인케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뜨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뜨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스타트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너무, 회사들을 이제 정말 진짜 너무 그런 것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이 어딜까 그렇게 보시면 이런 큰 VC들, 유명한 VC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들은 항상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실 그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도 계속 다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그 포트폴리오에 소속된 그런 스타트업들은 아주 early stage부터 되게 later stage, 유니콘 스테이지, 그러니까 다양한 회사들의 커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리어 페이지, 그러니까 자기 잡 오프닝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그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좀 보시면 되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에 두 분께서 이제 모바일 쪽 이야기도 해주셨고, 풀스택,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모바일 쪽이 있고, 풀스택 쪽이 있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쪽이 있고, 또는 지금 이제 AI, ML,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캐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두 분께서 이제 모바일 쪽 좀 얘기해 주셨고, 풀스택도 잠깐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AI, ML 쪽을 AI, ML, 데이터 쪽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쪽에서 이제 뭐 뜨고 있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어떤 변화는 사실 2020년 부터 시작해서는 사실은 그냥 어떤 제너럴한 그런 일반적인 어떤 AI, ML 기술보다는 어떤 산업 버티컬에 들어가서 뭐 헬스케어면 헬스케어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농업이면 농업, 뭐 공장이면 공장 이렇게 들어가서 그 버티컬에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 또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어떻게 볼 때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이라고 할 때는 이미 언론에 미디어에 나오면 사실 늦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은 아직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아직은 그거 되겠어?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정말로 좋다. 왜냐면 내가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 쉽게 알아듣는다. 나 그거 미디어에서 봤는데, 나 거기서 봤는데 그러면 그건 너무 늦었다. 그런 스타트업에 조인하기보다는 첫 번째 경우에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AI, ML,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들이 이미 2, 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쯤 이제 많이 주목하고 이제 성과가 나오고 한 2, 3년 내에 크게 유니콘이 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기업이 아카사인 거죠? 네, 저희도 뭐 내년 정도 이제 또 시리즈 C가 되면 유니콘을 갈 거니까 요즘에 대부분 시리즈 C 정도의 유니콘이 되니까요. 네, 뭐 저희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스테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아내분을 설득했던 그 논리로, 네, 다른 분들도, 잘 모르는 기업의 스타트업에, 사실은 얼리 스테이지에 새로운 스타트업이 조인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성은 크지만 또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확률도 생기는 거니까요. 도전하는 사람만이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지현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잠깐 뉴욕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핀테크 쪽이 요즘 되게 많이 뜨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냥 가장 앞단에서, 네, 이런 전통 테크가 이제 이렇게 산업에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다 섞어서 이렇게 핀테크, 에드테크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가장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가장 치고 나가고 있는 전 부분은 핀테크 쪽이 지금 현재 돈이랑 가장 밀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함께 같이 가는 데 중에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임 쪽도 되게 많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한 산업군의 테크가 접목이 돼서
그 섹터에서만 계속 발전했었다면 지금은 블록체인 안에서도 게임이랑 블록체인이랑 합쳐진 컨셉이라든지 뭐 아트랑 뭐 블록체인 합쳐진 내 핀테크까지 결제까지 되는 뭐 요런 이제는 약간 멀티 테크의 컨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메타버스가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하지만 이번에 페이스북도 사명을 바꿨지만 그쪽으로 가는 것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 쪽 엔지니어링을 만약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 솔리디티라든지 요즘 이쪽으로도 되게 새로운 언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뭐 그쪽도 되게 많이 발리에이션이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쪽은 게이밍 쪽도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API를 랑 SDK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을 다 저희가 다뤄야 되잖아요. iOS가 됐건 안드로이드가 됐건.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피처 리퀘스트에 따라서 그걸 보다 보면은 어떤 언어들을 많이 쓰시는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데, 네, 뭐 게임 쪽은 이제 유니티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한 코틀란이나 이쪽은 저희 지금 큰 고객사들도 좀 얼리 스타트업, 그러니까 상장하기 거의 전이거나 상장한 회사들은 대부분 그 새로운 언어 그 플랫폼에서 가장 고도화된 언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터라든지 커틀런이라든지 진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네, 게임 쪽은 유니티가 가장 많이 오고 단넷은 이제 많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아직도 그런 수요가 아직도 있긴 한데 저의 입장은 기왕이면 네, 더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는 거를 먼저 선점하면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정도가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저 회사에 일하면서 볼 수 있었던 어, 테크 스택이라든지 디맨드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 계신 두 분과 또 미국에 계신 두 분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정말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직접적으로 더밀크닷컴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우리 개발자님 말씀하신 대로 안드로이드 앱과 iOS 앱 두 개를 다 운영한다는 건 정말 이 초기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엄청난 비용이고 진짜 개발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크로스 플랫폼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되게 많이 와닿았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너무 기술적이어서 제가 많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풀스택 네. 쪽의 개발의 필요성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병학님께서는 미디어에 안 나오는 기업들 네, 주목하라는 점 그게 너무 인상에 와닿았는데요. 우리 재현님 말씀해주신 핀테크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핀테크 기업들이 정말 미국에서는 되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과 게이밍을 연결한 그런 게임 중국의 게임사였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들 요즘 각광받고 있어서 오늘 여기 토크쇼를 보고 계신 개발자들 되게 좋은 정보가 지금 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셔서 일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도 관심 가질 수 있는 기업들도 힌트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을 주제일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커리어를 위한 조언.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다 선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의 커리어를 잘 개발할 수 있는지 조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 계신 김병학 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그것도 참 궁금해요. 미국 기업으로 이렇게 한국인이시지만 그 취업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합류를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오늘 네네. 토크쇼에 오신 분들 중에 개발자분들 중에 미국 기업으로 저렇게 가고 싶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팁도 좀 알려주시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리어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으로 오는 건 아마 우리 에릭님께서 그런 스토리 잘 얘기해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에릭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에릭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실리콘밸리 지금,
현재 이제 개발자분들의 어떤 커리어의 세 가지 모습을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기 커리어를 좀 추구하는지 모습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되게 자기 생존에 되게 전문적이고 탁월하잖아요. 어떤 경우 막 레이오프도 막 하고 한국과 다르게 막 예산도 버짓컷도 많이 하고 M&A도 하고 또 리org도 하고 또 퍼블릭이었다가 프라이빗 회사로 갔다가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으로 갔다가 오고 가는데 사실 그러한 속에서의 개인들도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커리어를 추구하는 모습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첫 번째 모습은 사실 한국에서도 좀 익숙한 모습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한 회사에서 잘리지 않게 되게 오래 일하는 거죠. 되게 지금 회사에서 정말 막 15년, 20년 계속 일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돈 주는 만큼 난 일해야지 뭐 이런 마인드셋일 수도 있고 사실 전통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 뭐 오라클이라든가 예전의 회사들은 사실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이제 흔히들 넷플릭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개발자들은 프로 스포츠 팀이다. 만일 내가 오늘 회사에서 잘려도 어, 바로 다음 회사로 갈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제가 소개했던 분들과는 좀 다른 그룹이죠. 지금 마치 막 에인트호번에서 뛰던 박지성이 1부 리그 맨유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듯이 사실 회사도 그렇게 여기는 그런 커리어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 번째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커리어 모습은 사실 한국계 분들 중에서 좀 발견하기 어려운데 약간 에릭 스미스가 소개했던 그런 모습인데 약간 스마트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그러한 커리어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개발자이지만 적당히 테크니컬하게 잘하고 특별히 두 번째로 또 엔터프로너십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창의적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에게 되게 다양하게 관심이 있고 또 자신 있게 접근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굳이 막 자신의 어떤 회사의 지금 회사의 레럴을 막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조금 2년 후에 새롭게 자기 회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별히 혁신이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좀 관심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조금 뭐 이 세 가지 모습을 좀 보시면 실리콘밸리 회사에 지원하실 때 이런 이 세 가지 회사들 중에 내가 어디부터 지원해 보면 좀 나랑 맞겠다 문화적으로나 또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가겠다 이런 생각도 좀 그림 그려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실제적으로는 개발자들은 되게 라이프롱 러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하겠냐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예전에 어떤 한 선배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저한테는 아직까지 크게 도움이 되는데 만일 내가 오늘 이런 모임에서 톡이나 세미나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또 부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별로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별로 그동안 성장한 게 적은 거죠. 첫 번째 그런 것들이 좀 자기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매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좀 시니어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다르게 소프트웨어나 이런 개발자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시니어가 된다라는 게 내가 더 많은 조직, 더 많은 사람들, 팀, 버짓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기보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시니어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라이프롱 러닝 하는데 모티베이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조금 요즘에 워낙 그 큰 회사들 미국의 실리콘밸리 큰 회사들의 사회적인 이슈가 신문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이 부분은 좀 커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소셜 굿니스 부분을 좀 개발자분들이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리콘밸리나 어떤 이런 테크 회사에서 이런 씬에서 일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특권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개인의 성장 뒤에만을 막 쫓아서 옮겨 다니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 같은 게 어떤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가 과연 소셜리 어떻게 리저너블리 그러니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계속 발견하고 그쪽으로 좀 도전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큰 회사, 개발 회사들이 좀 미국의 어떤 그런 사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발자신데 되게 사회적인 것과 이런 것까지 되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도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커리어를 만드는 거 정말 큰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재훈님께서 아까 제가 병학님께 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개발자 중에 미국에 가서 좀 더 큰 세상에서 개발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미국 진출을 위한 트랙 방법론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정착을 했을 때 커리어 트랙이 있고, 마지막이 제가 봤을 때 오래 가면서 높게 가는 분들을 제가 여태까지 지켜봤을 때 그분들의 특성,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국 진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요,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개발이라는 거는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이거 개발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사실 개발을 진짜 잘하면요, 언어로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영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원하는 스펙 읽고 딜리버리 해서 뭐 보여주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코딩에 실력이 있다, 프로그래밍이나 뭐 데이터 스트럭처라든지 뭐 알고리즘 쪽에 자신이 있으면, 네, 충분히 가능하고, 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사실 제일 장벽이 되는 게 비자거든요.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일 쉬운 트랙은 미국으로 이제 학교를 와가지고 거기서 학생 비자로 시작해서, 네, 학생 비자로 한 3년, 4년 정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근무하면서 실력을 좀 증명해서 이제 뭐 취업 비자나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가장 그냥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인데, 학비가 비싸긴 하지만 1년짜리 이런 학교들도 되게 많아요. 비자만 주려고 만들어진 학교도 사실 되게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오셔가지고 1년 동안 학교 다니시면서 계속 인터뷰 준비하시고 인터뷰 보면서 하는 방식이 제가 보기 현실적으로는 가장 쉬운 것 같고요. 네, 그냥 미국에 난 진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근데 좀 다른 케이스는 한국에서 약간 글로벌형 서비스를 좀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쌓으면 이제 뭐 샌드버드라든지 저희가 만약에 뭐 IPO를 한다거나 그러면 회사는 한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의 이런 사스 산업군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는 이제 레퍼런스가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경험을 미국 회사에서도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완전 주니어는 사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나면은 그래도 스폰 회사에서 많이 해서 잘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취업이 됐건 영주권이 됐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두 가지 트랙이 제가 보기엔 가장 좋고, 세 번째는 한 가지는 회사를 창업을 하셔서 매각을 하면은 그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매각을 해서 그게 레퍼런스가 좋아서 인터뷰 볼 때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로 해서 그냥 아예 창업자 비자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뭐 여기 좀 잘하는 엑셀레이터 같은데 그냥 바로 합격하시면 거기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제품 개발만 해 라고 해서 다 그런 로지스틱은 해결해 주는 그 그런 엑셀레이터 프로그램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네, 요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줌 같은 걸로 많이 도와드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진짜 진심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언제든 시간 내서 그런 거 전 도와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트랙 커리어 트랙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만 더 이제 좀 세분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IC 트랙이랑 매니저 트랙을 딱 나눠놔요. 그래서 딱 내가 엔지니어링이 너무 좋아. 그래서 코딩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뭐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분들은 사실 매니지먼트로 가면은 오히려 독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개발을 하고 거기서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뭐 코드를 짠다거나 아예 완전 고난이도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레벨로, 그러니까 보통 백발 개발자라고 많이 하시는 분이 이 트랙을 많이 타시는데요. 내가 딱 봤을 때 나는 사람들이랑 얘기 안 하고 그냥 진짜 컴퓨터와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만드는 게 좋으신 분들은
이런 분이 매니지먼트 트랙을 가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매니지먼트 트랙, 내가 개발도 잘하고 좋아하지만 다른 개발자들의 성장을 도와준다거나 뭐 좀 더 큰 이런 그 프로젝트 단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개발 지식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주거나 스코핑을 하는 데 도와주거나 뭐 그런 거를 더 내가 성향에 잘 맞는다라고 하면 매니지먼트 트랙으로 가면 잘 맞아요. 근데 많이 하는 실수가 한국은 매니저가 다 좋다, 뭐 약간 직급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 IC의 트랙임,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의 트랙임에도 매니저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힘들어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IC로 결국에 돌아오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IC 트랙의 그 컴펜세이션 보상 제도랑 매니저 보상 제도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이 아예 달라요. 너가 개인 그 개발자, 개인 컨트리뷰터면 너가 원하는 개발 코드 잘 뽑아내고 뭐 그런 쪽에서의 레벨을 보고요. 매니지먼트면 좀 다른, 좀 더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지표들을 봐서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를 어린 시점에서부터 판단을 하고 이제 이거 바뀔 수가 있긴 하지만 한 10년 정도 로드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로드맵을 짤 때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내가 좋아하는 프로젝트들에 내가 했던 뭐 사이드 프로젝트로 했던 거나 해커톤에 나가서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어떤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빨리 파악하는 게 원하는 산업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좀 오랫동안 즐겁게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실 베이에리아는 한 3년마다 거의 점프하면서 몸값을 막 한 30%, 40%씩 뛰어가면서 뭐 심지어 더블로 뛰어가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개발자들이 은근히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오래 가면서 높게 가는 분들 보면은 어느 정도 뚝심을 가지고 약간 다른 기술들이 변했다 없어졌다 해도 자기는 하나만 꾸준히 파시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꾸준히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오래 잘하는 회사에서 오래 가시고 나중에 VP라든지 진짜 완전 그 C 레벨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더 가는 것 같고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매각이라든지 IPO를 하면서 이제 소셜 캐피탈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시던 CTO님이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 경제적인 그 돈을 많이 버니까 경제적도 플러스 이제 네트워크가 많이 생기면서 다음에 창업을 할 때 그분들이 더 이끌어 주시거나 이제 뭐 아까 병왕님도 아시는 분이 같이 하자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인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케이스의 트랙도 여기선 되게 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거를 좀 더 어릴 때부터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해커톤 나갔을 때 항상 했던 프로젝트가 챗봇이라든지 뭐 약간 챗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뭐 그런 쪽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샌드보드 한 챗이라는 회사가 자연스럽게 제가 만들어놨던 포트폴리오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원하는 기술이었던 거고 인터뷰 볼 때도 되게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되게 보너스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인터뷰도 되게 빨리 끝났고 좋은 조건으로 네, 협상이 잘 돼서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고 싶은 개발자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비자 획득의 노하우나 이런 것까지 되게 전수해 주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백발의 개발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한국도 많이 형성되고 있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개발자가 풍기하면서 그런 문화도 좀 생기고 있는지.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리어는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예전이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첫 번째 토크 주제에서 그 개발자 위상 높을 때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라이프 사이클이 최상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네.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꼭 해봤으면 좋겠는 게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중소기업에 한번 취직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중소기업 말은 좋죠. 근데 취직하면 진짜 고생은 하고 돈은 요만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곳에 들어가도
개발자들 구하기도 힘들고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한 만큼의 보상이 지금은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그러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사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이런 것처럼 분화가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발자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일당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당백이 되다 보면 뭐를 해야 되냐면 백엔드도 개발해야 되고 프론트도 개발해야 되고 모바일도 개발해야 되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야 되고 이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되고 특히나 고객들이 요청을 하면 신기술도 자기네들이 리서치를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저는 조언을 해주고 싶은 내용들이었거든요. 다 해봐라.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해보고 거기에서 기술력을 캐치해봐라. 단순히 그냥 난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래라고 해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하나만 딱 알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체를 좀 폭넓 넓게 일하고 배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전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옛날에는 그러면 좀 안 좋았어요. 왜 고생해서 남는 건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으나 그 보상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지쳐버린다고요. 근데 요즘과 같은 이러한 그 팬데믹이 오히려 이때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겪어보는 그런 기회를 지금 가져놓으면 앞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떨어지더라도 본인의 커리어는 높아져 있을 테니까 그러면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에게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네. 오늘 정은지 개발자는 여기 오셔서 되게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4년 차 개발자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저는, 그쵸.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아직 너무 주니어이기 때문에, 되게 귀담아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는 뭔가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뭐, 연봉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로 제가 이용하는 서비스 로 취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즐겨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그래서 아까 도메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직접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가진 회사를 좀 노리면서, 그쪽 도메인 지식을 넓혀왔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다음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저도 이제 개발자로서 뭔가 실리콘밸리에 가고 싶다. 아니면은 좀 더 글로벌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커서 요새는 좀 사실은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언어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작업할 때도 특히나 이제 리서치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문서들이 영어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코딩을 잘 한다면 어, 이제 영어는 조금 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뭔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한국어로도 사실 서로의 의도를 이해시키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중에 뭔가 글로벌한 개발자들을 만났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수월하게 하려면 영어를 진짜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 공부는 정말 뭐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좀 더 추가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재현님께서 그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와 매니저 트랙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실리콘밸리의 인사 시스템 자체가 조금은 한국 문화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채용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상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개발자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재현님이 우선 답해 주실래요? 네, 일단은 인사할 때부터 이런 게 약간 투명하게 어느 정도는 다 얘기를 하고서 들어오는 거고요. 사실 일을 해본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게 약간 이미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뭐 인디비주 트랙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십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매니저가 막 진짜 그런 그냥 뭔가 이렇게 상사로서 이렇게 누구 내려 찍는 이런 매니저가 아니라
얘가 잘 지내고 있는지, 얘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지금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블락커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매니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 친구가 하려는 프로젝트라든지 관심 있어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 스택이라든지 공부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 회사에 내가 맡고 있는 팀에 있는 프로젝트나 태스크에서 멀지 않은 선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 일을 따줄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과를 측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트너라는 관계가 좀 더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뭐 노동자들도 배째라든지 이런 거를 못 하니까 어쨌거나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어쨌거나 코드에서 나와가지고 코드 커밋이라든지 푸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친구 잘 냈는지, 그리고 뭐 레트로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레트로도 꾸준히 하면서 계속 크로스 체크를 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쿼터별이라든지, 네, 한 반기, 그러니까 시메스터 6개월마다 되게 인텐시브하게 그 자기가 한 거를 적기도 하고, 내가 힘들었던 부분도 적기도 하고, 다음 반기에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 저도 작성을 하고, 이거를 저희 매니저한테도 가고, 그 위에도 가고, 어떤 회사들은 팀원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360도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시성을 확보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게 서로 알잖아요. 예, 약간 제가 한 걸 넘어서 다음 분한테 드렸는데 여기서 버틀렉이 걸려서, 병목 현상이 걸려서 여기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분인데, 이게 약간 표면상으로는 잘 나올, 물론 지속이 되거나 되게 크리티컬한 거면 티가 나겠지만, 좀 애매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척척척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크로스 피어 리뷰랑 뭐 업다운 하이어키 피어 리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서 그 매니저들이 답변을 써줘요. 너가 쓴 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회사에 뭐 이런 가치의 스케일이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뭐 우리 회사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뭐 글로벌 시티즈시 아니면 인테그리티 뭐 이런 건데, 그거는 항상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내가 이번 상반기에 어느 정도의 이 컬처 코어 밸류에 어느 정도를 해왔는지도 다 매기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니저님이랑도 또 같이 그걸 체크해가지고, 나는 이 점수를 줬는데 내가 이 점수 준 이유는 이거야. 너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 더 해보고 싶어? 이렇게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스페시픽한 시나리오들을 이제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 평소에 이렇게 조금씩 적어놓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반박할 자료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성과는 이제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요, 이제 뭐 피어랑 뭐 이런 게 다 좋다 이러면은 이제 성과 레이즈를 한다거나, 뭐 더 좋은 프로젝트,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나 뭐 여기 기업에 있는 분들 중에 좀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본인의 업무는 일단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해서 그 일을 따서, 그 일의 롤의 레벨이 아닌데도 그거를 미리 조금씩 하면서 내가 요거를 소화할 수 있어라는 걸 먼저 보여준 다음에, 얘가 이미 이걸 하고 있네. 근데 너는 그 롤이 그 티어가 아니 그 티어, 그러니까 하나 더 높은 티어를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에 그 롤을 다음에 승진이 되는 경우들이, 예,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분들은 보통 그렇게 일 욕심을 좀 챙겨가지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것저것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주도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주도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개발자한테 기회가 있다는 점 되게 놀랐고요. 사실 한국 문화 자체에서는 사실 저는 개발자 조직은 잘 모르지만 어쩐지 뭔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뭔가 새로운 걸 하더라도 기존의 것이나 더 잘해. 뭐 너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약간 면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그런 어, 실리콘밸리에서는 조금 더 그런 문화가 있다는 점 알았고요. 우리 혹시 김병학 님도 좀 더 추가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 이제,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회사가 대부분 이제 여러 스테이지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50명 스테이지, 뭐 150명 스테이지, 450명 스테이지 이렇게 어, 따라서 어떤 그 조직 관리 또 성과를 보상하거나 평가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0명 이전의 스테이지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그때는 막 성과를 평가하고 이런 시간이 없죠, 사실은. 예,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고. 그럴 때는 이제 대부분 분들이 아무래도 최대한 이제 스탁 옵션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고, 왜 회사 성장에 따라서 어떤 베이스 샐러리나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캐시 그 현찰로 받는 부분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스탁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전에 그런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게 있고, 이제 회사가 한 150명 정도 갖춰지면 이제 HR을 뽑습니다. HR을 뽑고 우리 1년 정기 평가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슬슬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스타트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150명 스테이지에서 사실 내 보스가 누군가에 따라서 자신의 영향을 많이 자신의 커리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서포트를 해주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이 친구의 커리어가 좀 정체되거나 그 막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150명까지는. 근데 이제 450명 정도의 조직이 커지고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조직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회사를. 그리고 450명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재현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제 이렇게 그냥 사람, 또 프로젝트를 매니지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냥 people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분이 하시고 people 매니저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뭐 파드 형태로 할지 아니면 뭐 메시 형태로 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조직이 좀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진짜 성과나 평가, 또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승진을 어떻게 하는지, 하이링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제 많은 그게 많이 필요하고 또 그때쯤 되면 난 피곤해 이제 새로운 회사 시작하는 게 좋아 이런 친구들도 나오죠. 새로운 회사를 또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조직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더 이상 많이 이야기 드릴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50명, 150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보다는 그 회사가 얼마나 어떤 회사가 성장하는지 또 그 회사 성장하는 데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개인이 따로 성장하는데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나 회사가 성장하면 사실은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거든요. 예, 그리고 뭐 기회가 뭐 만들고 안 만들고 떠나서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중소기업에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망하고 90% 이상의 스타트업을 마랑하고 또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실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어떤 시간을 되게 압축시키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마치면 정말 어떤 회사든지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나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드시면서 이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이 질문 중에 몇 개 뽑아서 패널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김재현님한테 왔는데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 개발자 환경을 대한민국에 최적으로 이식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은데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 이렇게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샌드버드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도 있고 또 한국에도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의 개발 환경, 개발 문화를 한국에 이식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어,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그 말한 그 용병과 이제 미셔너리를 찾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미셔너리는 선교사는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막 선교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용병은 이제 돈을 받고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일단은 회사에서 일단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이 리더십 쪽에서 우리 회사는 미셔너리들을 찾는 거에 대한 철학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개발 문화도 중요하기는 한데, 개발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애티튜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추구할 때 긍정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팀이 있는 반면에 뭐 다 그냥 가방만 메고 회사에 가는, 학교 다닐 때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처럼 그런 케이스가 더 많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 문화 자체가 좀 이렇게 성장하기 힘든 것 같은데, 어 그런 문화를 일단 잘 찾는 게 기반으로 까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는 일단은 뭐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이렇게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그 개발자분들 한 분 정도 모셔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어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뭐 이런 문화를 습득하신 분을 이제 좀 좋은 자리로 모셔와서 그 문화를, 이게 맛을 한번 봐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다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개발 문화를 도입해달라고 해서 모셔왔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안 줘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해서 결국엔 자기 팀을 꾸려서 그 팀만이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그 매크로로 가니까 안 돼가지고 결국에 나가셨어요. 지쳐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을 모셨었을 때 이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물음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는 방식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 했던 것도 나쁘지 않게 잘 해왔는데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리스크 테이킹한 요소 부분을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양쪽의 경험을 다 한 분들을 이제 잠깐 모셔와서 그분이 이게 let them do what they are good at, 이런 약간 그분들이 잘 하신 거를 마음껏 펼쳐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노력은 꾸준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그 경제의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만들어도 일단은 그 들어오는 그 뭐 유저가 늘어나는 속도가 됐건, 돈이 들어오는 딜 사이즈가 됐건, 일단 미국이나 세계를 무대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건 일단 돈이 많이 꽂히거나 이게 성장 속도가 확 크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모티베이션이 돼서 그런 개발을 더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서 한국에서만 서비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빨리 크려면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까지 크기가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글로벌로 하려는 그 아이템을 좀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식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이 주셔서 이런 이식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것부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해서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을 우리 회사로 모셔서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기업들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승현 대표님께 드릴게요. 개발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언택트 상황을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데 개발자들도 사실 되게 이런 것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같은 것도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개발자분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드실 텐데. 아, 언택트 상황 때문에 더 힘드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언택트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IT 기술들을 전부 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장에 개발자 구인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인 시장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그 학원에서 지금 그 뭐죠? 수료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미 저희 IT 회사들, 제 주변에 있는 IT 회사들에서는 찾아가서 거기에서 괜찮은 친구들과 함께
우리 회사에서 잠깐 일을 같이 해보지 않을래라는 식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가 사실 궁금한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책들도 당연히 있죠. 그 바우처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교육 사업도 있고,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단순히 내재화된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셔갖고, 자신의 실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게 좋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조만간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버렸잖아요. 그 위드 코로나가 되어버리면 이제 다시 예전처럼 어느 정도는 돌아갈 거예요. 회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상이 충분히 나올 때, 이때 도전을 하셔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커리어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경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발자들한테는 물이 확 들어온 상황인 거죠? 그렇죠. 나가려고 그러고 있을걸요? 나가려고 할 건데. 네. 네. 세 번째 질문은 김병학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의 개발자들은 퇴근 후에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일을 집에 가져가서 계속 일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짐을 싸서 가지 못하게 돼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 대부분, 지금은, 리모트로 또 버추얼로 일을 대부분 하니까요. 이제 특별히 개발자인데, 오피스 나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이제, 회사가 오픈한 경우에 그런 경우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버추얼이 리모트로 디스트리뷰트 돼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많이 일하는 크고 작은 회사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코비드 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맞습니다. 뭐 본인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뭐 자신의 그 리듬에 맞춰서 오전에 일하시는 분들도 밤에 일하시는 분들 그거에 따라서 일하는 게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 회사하고 집의 바운더리가 너무 낮아져서 예, 그런 게 좀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챌린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는 이제 52시간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예, 그런 제한은 근데 한국은 또 한국의 그 특별한 노동 그 상황과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또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그런 제도는 필요가 적어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하이브리드 패러독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 진짜 물어보면 서베이를 하거나 이렇게 물어보면 회사에 나오기 싫어해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자기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되게 주니어거나 그런 경우는 좀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 조금 이제 조금 성장한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 일하기보다 그냥 혼자 집에 일하고 또 베이에리어에 워낙 또 그러니까 통근하고 이런 것이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일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경계가 불분명하죠. 뭐 집에서 일하는지 뭐 그 불명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런 한편 또 되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때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나오기는 꼭 싫어하는데 그래도 한두 번씩 만나면서 좀 서로 연결되는 그런 감정을 좀 공유하길 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다른 챌린지가 있고요. 예.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좀 새롭게 좀 변하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정은지 개발자한테 온 질문인데요. 개발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개발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게 좋은 개발 환경인가요? 주니어 개발자로서 난 이런 환경에서 있으면 진짜 열심히 개발할 것 같아. 이런 환경 있을까요? 어, 일단은 업무적인 환경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좀 자율성이 높은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요새는 이제 내가 해보고 싶은 업무나 아니면은 적용해보고 싶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제약이 많거나 아니면은 뭔가 안정성을 이유로 뭔가 거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약 없이 좀 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거침없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험, 그리고 좀 더 개발 문화적으로도 일단 안정된 환경이면은 좀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제 같은 동료들이 많이 있는 환경이면은 좀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을 이용한 행사이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학생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최근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하면 참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서버, 보안, 프론트, 백엔드 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신 개발자분들은 어떻게 본인의 분야를 선택하셨는지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우리 대표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제 분야를 프레임워크로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어떤 개발에 있어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거, 가장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력이 저는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원천 기술들 보면 해외가 많더라고요. 미국, 뭐 체코, 뭐 다양한 나라들이 그런 우리나라도 물론 원천 기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프레임워크 때문에 문제가 한번 생기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조금 했었었고요. 물론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프레임워크 하나는 우리나라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프레임워크라는 방향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오픈소스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았던 거였고요. 다른 분들이야 본인의 취향이나 흥미,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유통이든 금융이든 다양한 도메인에서 이제 취향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정은지 개발자님. 어, 일단은, 어, 조금 더 생각해 보실까요? 미국으로 먼저 갔다 올까요? 아닙니다. 네. 저는, 일단은, 학부 때, 저는 이제 iOS 개발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단순해요. 사실은 그 당시에 iOS 개발을 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었어요. 제가 맥북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선택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웹이나 서버나 뭔가 모바일 이렇게 중에서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학부 때 뭔가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서버는 저랑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비주얼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안 맞았고, 그 다음에 웹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을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선뜻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분께는, 어, 그런 걸 한번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면은 본인에게 맞는, 개발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김병학님. 네, 저는 사실 이런 머신러닝 쪽에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 처음 시작할 때 2006년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넷플릭스 챌린지라고 이제 밀리언 달러를 걸고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건 그런 챌린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게 시작됐는데 그때 얘기해 주셨고 사실은 그때는 미국에 온 지 한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회사 이름인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때 2006년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머신러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재현님이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처음에 약간 잡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해커톤을 저는 많이 참가를 했는데, 이제 해커톤 참가하면서 이제 딴 애들 개발하는 것도 보면서 이제 뭐 프로젝트당 뭐 테크 스택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서 파이썬 조금 해봤다, iOS 조금 해봤다, 안드로이드 조금 해봤다, 뭐 자바, 코틀린 이런 거 막 해봤다. AI 프로젝트 할 때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쪽 갈 때는 뭐 주피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약간 잡식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냥 그나마 제일 잘 맞고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한 게 이제 파이썬이랑 자바였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하다가 보니까 뭐 그쪽 계속 하게 됐고, 네. 근데 이제 제가 PM으로 옮긴 것 중에 하나도 제가 뭔가 이 기술에 있어가지고 그 약간 상위 3% 안에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내가 세상에 없는 기술을 그런 거에 그렇게까지 타고난 탤런트 플러스 관심, 열정이 많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개발이 진짜 좋아서 오신 분들이면 저는 진짜 가장 축복받은 유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메시 축구 선수보다 저는 더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게 만약 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브루트포스하게 계속 그 금전적인 거나 세상에서 원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보다는 네, 뭐 그냥 개발을 하면서 그거 함께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것도 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잡식으로 시작했다가 네, 안드로이드랑 파이썬이 좀 잘 맞아서 좀 하다가 네,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지금 온라인의 참여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늘 실리콘밸리, 뉴욕, 그리고 한국의 두 분까지 이 네 분의 패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